가을이 깊어질수록 골목은 조용해졌다. 오래된 상가 건물 지하, 간판도, 낡아 글씨가 반쯤 지워진 정심제본의 문을 열고 들어서면 늘 같은 냄새가 났다. 마른 풀 냄새 같기도 하고 오래 묵은 종이 냄새 같기도 한 세월이 쌓인 냄새였다. 그 냄새 속에서 63세 오경식은 30년 넘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실과 바늘, 풀과 칼을 만져왔다. 경식의 손끝은 두껍고 단단했다. 젊은 시절에는 손끝이 이렇게 거칠지 않았다. 대학을 나와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던 시절. 그의 손은 원고지, 위를 부드럽게 오가던 손이었다. 하지만 30을 넘기고 아버지의 제본소를 물려받으면서 그 손은 실을 꿰고 종이를 자르는 손으로 바뀌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손끝이 야무진 제본사라 불렀지만 정작 경식 자신은 그 손을 볼 때마다 지나간 세월의 무게를 느끼곤 했다. 제본소 안에는 낡은 재단기와 손때 묻은 앞찾기, 실패에 감긴 색색의 실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벽 한쪽에는 그가 지금껏 제본한 책들의 표지 사진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다. 대부분 누군가의 논문이나 자서전, 가족 앨범이었지만 그 중에는 이름 없는 사람들이 평생을 걸쳐서 내려간 소설이나 시집도 적지 않았다. 경식은 그런 원고들을 다룰 때마다 마음이 경건해지곤 했다. 완성되지 못한 채 세상에 나가는 글일수록 그 안에는 더 많은 사연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는 오랜 세월을 통해 알고 있었다. 그날 오후 낯선 여자가 제본소 문을 열고 들어왔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짙은 회색 코트를 입고 품에는 낡은 종이 뭉치를 소중하게 안고 있었다. 여자는 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가을 햇살이 여자의 등 뒤로 비스듬히 들어와 여자의 옆얼굴에 옅은 그림자를 만들었다. 제본을 맡기고 싶어서요. 여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긴장한 기색이 묻어 있었다. 경식은 안경을 고쳤으며 여자를 바라보았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눈매가 낯설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오래전에 어디선가 본 적 있는 것 같은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이었다. 경식은 그 느낌을 애써 밀어내며 손님을 맞았다. 이리 주세요. 어떤 원고인가요? 여자는 품에 안고 있던 종이 뭉치를 카운터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누렇게 바랜 원고지였다. 손으로 눌러 쓴 글씨가 빼곡했고 군데군데 잉크가 번져 알아보기 힘든 부분도 있었다. 종이의 가장자리는 닳고 접혀 있어 오랜 세월 여러 번 펼쳐지고 접혔음을 짐작하게 했다. 어떤 페이지는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했고 어떤 페이지는 물에 젖었던 흔적으로 울어 있었다. 어머니가 남기신 원고예요. 소설인데 미완성이에요. 마지막 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저도 몰라요. 그냥 이대로라도 책의 형태로 만들어드리고 싶어서요. 여자의 목소리 끝이 살짝 떨렸다. 경식은 그 떨림을 알아챘지만 굳이 캐묻지 않았다. 원고를 맡기러 오는 사람들은 대개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있었고 경식은 그 사연을 묻기보다 조용히 들어주는 쪽을 택하는 사람이었다. 경식은 원고 뭉치의 첫 장을 넘겨보았다. 손으로 눌러 쓴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겨울, 그 골목의 이름. 순간 경식의 손끝이 멈췄다. 낯선 제목이었다. 하지만 필체가 이상하게도 눈에 익었다. 옛날 아주 오래전에 본 적 있는 필체와 닮아 있었다. 획을 그을 때 살짝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습관. 마침표를 유독 크게 찍는 버릇. 경식은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며 다음 장을 넘겼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경식의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다. 겨울이 되면 그는 늘 그 골목의 제본소로 걸음을 옮겼다.
실과 바늘로 삶을 꿰매는 남자가 그곳에 있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구체적인 문장이었다. 경식은 원고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여자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한윤서예요. 필명은 설야를 쓰셨어요. 등단은 못하셨지만 평생 글을 쓰셨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원고지를 손에서 놓지 않으셨죠. 한윤서,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경식의 머릿속에서 30년 세월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손에 쥐고 있던 원고지가 가늘게 떨렸다. 여자는 그런 경식의 모습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은 채 그저 원고를 잘 부탁한다는 말만 남기고 명함 한 장을 카운터에 내려놓았다. 서지혜라는 이름 석 자가 적혀 있었다. 급하지 않으셔도 돼요. 천천히 정성스럽게만 만들어주세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책으로요. 지혜는 그 말을 남기고 목례를 한 뒤 재본소를 나섰다.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그 소리가 잦아들 때까지도 경식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지혜가 떠난 뒤 경식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낮은 음악 소리도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원고지 위, 낡고 바랜 그 필체에만 머물러 있었다. 30년 전 그가 사랑했던 여자의 이름이었다. 그리고 어느 겨울날 아무 말도 없이 그의 삶에서 사라져 버린 이름이었다. 경식은 그 이름을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눌러 담아두고 원망과 그리움 사이 어딘가에서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이름이었다. 경식은 떨리는 손으로 원고를 다시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지 그는 두려우면서도 눈을 뗄 수 없었다. 창밖으로 해가 저물고 있었다. 낡은 셔터 틈으로 스며드는 노을빛이 원고지 위에 길게 드리워졌다. 재본소 안의 낡은 형광등 불빛 아래 한 남자의 30년 묵은 그리움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경식은 원고를 조심스럽게 카운터 위에 내려놓고 낡은 나무 의자에 몸을 기댔다. 30년을 이 자리에서 종이를 만지고 살아왔지만 오늘처럼 손끝이 떨린 적은 없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골목 어귀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저 가로등 불빛 아래를 윤서와 함께 걸었던 기억이 마치 어제의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다. 라디오에서는 낮은 볼륨으로 오래된 가요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경식은 평소라면 무심코 지나쳤을 그 노래에 오늘따라 유독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노래 속 가사 한 구절이 마음에 걸렸다. 다시 만날 나를 기다린다는 흔하지만 어쩐지 오늘의 그에게는 낯설지 않게 다가오는 문장이었다. 그 시절 경식은 29이었고 윤서는 27이었다. 두 사람은 같은 출판사에서 만났다. 경식은 원고를 다듬는 편집자였고 윤서는 매달 원고를 들고 찾아오던 무명의 습작생이었다. 윤서의 글에는 유독 겨울 이야기가 많았다. 눈 내리는 골목, 낡은 가게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경식은 그 담백하고 조용한 문장들을 좋아했다. 아니, 정확히는 그 문장을 써 내려가던 사람을 좋아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끝을 맺지 못했다. 어느 겨울날 윤서는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졌다. 편지 한 장, 흔적 하나 남기지 않은 채였다. 경식은 그 후로 오랫동안 그녀를 찾아 헤맸지만 어디에서도 그녀의 이름을 다시 들을 수 없었다. 세월이 흐르며 원망은 무뎌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경식은 그 원망을 가슴 한편에 묻은 채 아버지의 재본소를 물려받아 조용히 살아왔다. 그런데 오늘 30년 만에 그 이름이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것도 그녀의 딸이 안고
온 미완성 원고와 함께 경식은 원고의 첫 페이지로 다시 눈을 돌렸다. 겨울, 그 골목의 이름이라는 제목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언젠가 이 원고가 그의 손에 닿기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경식은 숨을 멈췄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윤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 원고가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경식은 원고를 가슴에 가만히 끌어안았다.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질문 하나가 그의 안에서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왜 떠났을까? 그리고 왜 이제 와서야 이 원고가 자신에게 온 것일까? 그날 밤 경식은 재본소 문을 닫지 않았다. 셔터를 반쯤 내린 채 낡은 스탠드 하나만 켜두고 원고를 처음부터 다시 읽어 내려갔다. 30년 만에 마주한 윤서의 문장들은 여전히 낯설지 않았다. 문장의 호흡, 쉼표를 찍는 자리, 유독 짧게 끊어 쓰는 문단들. 그것은 분명 그가 알던 그녀의 글이었다. 원고 속 이야기는 어느 겨울, 골목 안재본소를 운영하는 한 남자와 그 앞을 매년 겨울마다 지나치던 여인의 이야기였다. 두 사람은 우연히 마주치고 조금씩 가까워지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간다. 하지만 여인에게는 말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 원고는 그 사정이 무엇인지 밝히지 못한 채 중간에서 끊겨 있었다. 경식은 책장을 넘기던 손을 멈추고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가 30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낡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봉투 안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몇 장과 윤서가 예전에 그에게 건넸던 짧은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경식 씨, 당신의 손끝은 참 다정해요. 종이를 다루는 손이 사람을 다루는 손 같아요. 그 메모를 처음 받았던 날이 떠올랐다. 출판사 휴게실, 창가 자리였다. 윤서는 매달 원고 뭉치를 들고 출판사를 찾아왔고 경식은 그 원고를 가장 먼저 읽는 사람이었다. 경식은 윤서가 처음으로 자신의 습작 원고를 내밀던 날을 함께 떠올렸다. 그녀는 원고지를 건네며 유독 얼굴을 붉혔었다. 이상하면 이상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편집자님이시니까. 경식은 그 원고를 그날 밤 늦도록 읽었다. 문장은 서툴렀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만큼은 누구보다 선명했다. 다음 날 경식은 윤서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담백한 문장을 쓰는 사람을 오랜만에 만난 것 같습니다. 윤서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그의 앞에서 활짝 웃었다. 경식은 그 웃음을 본 순간 이 사람을 오래도록 곁에 두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녀의 글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읽고 나면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문장들이었다. 경식은 그녀의 원고를 읽을 때마다 그녀라는 사람 자체를 더 깊이 알아가는 기분이 들었다. 두 사람이 가까워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함께 늦은 저녁을 먹고 함께 골목을 걸었다. 윤서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지만 글로는 하지 못할 이야기가 없는 사람이었다. 경식은 그런 그녀가 좋았다. 말보다 문장으로 마음을 전하는 사람. 그 조용한 진심이 좋았다. 두 사람은 종종 출판사 근처 작은 국수집에서 저녁을 먹곤 했다. 윤서는 늘 같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는데 창밖으로 가로수가 잘 보이는 구석 자리였다. 그녀는 젓가락으로 면을 뒤적이며 그날 쓴 문장에 대해 조곤조곤 이야기하곤 했다. 경식은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었다. 특별할 것 없는 저녁 식사였지만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순간도 특별하게 느껴졌다. 그해 봄, 경식은 처음으로 윤서를 재본소로 데려갔었다. 아버지가 물려주기 전 그가 가끔 아버지의 일을 돕던 곳이었다. 윤서는 실과 바늘로 종이를 꿰매는 과정을 신기한 듯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이렇게 흩어진 종이가 실 하나로 묶이면 책이 되는군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경식은 그 웃음을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윤서는 원고를 쓸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 이야기도 언젠가 경식 씨 손에서 책이 되면 좋겠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올 무렵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스며들었다. 경식은 퇴근 후 출판사 앞에서 윤서를 기다리는 날이 많아졌고 윤서는 새 원고를 쓸 때마다 가장 먼저 경식에게 보여주었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두 사람이 곧 혼인할 거라는 말이 오갔고 경식 또한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에게 윤서는 삶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스며든 사람이었다. 하지만 함께한 시간이 2년쯤 되었을 무렵부터 윤서에게서 조금씩 그늘이 보이기 시작했다. 가끔 약속 장소에 늦게 나타났고 이유를 묻지 않아도 얼굴에 근심이 어려있는 날이 많았다. 경식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윤서는 늘 괜찮아요 라는 말로 넘기곤 했다. 경식은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그의 가장 큰 후회였다.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두 사람은 여느 때처럼 골목 끝 찻집에서 만나기로 했었다. 경식은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나가 창가 자리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다. 눈이 소복하게 쌓이는 것을 보면서 경식은 그녀에게 청혼할 생각이었다. 주머니 속에는 작은 반지 상자가 들어 있었다. 하지만 윤서는 오지 않았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경식은 그녀의 하숙집으로 찾아갔지만 방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짐을 정리한 흔적도 없이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사람처럼 방은 깨끗이 비워져 있었다. 주인 할머니는 그저 어젯밤에 급하게 나갔다는 말만 전해주었다. 경식은 그 후로도 몇 달 동안 그녀를 찾아 헤맸다. 출판사 동료들에게 묻고 그녀가 다녔을 법한 곳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녔다. 함께 다니던 출판사 선배 하나가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전해준 적이 있었다. 윤서가 얼마 전부터 집안 이야기를 잘 안 했잖아. 아버지 사업이 어렵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경식은 그 말을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그녀의 침묵 뒤에 감춰져 있던 첫 번째 단서였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사람 같았다. 경식은 그녀의 고향이라 짐작되는 지방 소도시까지 내려가 보기도 했고 신문에 사람을 찾는다는 광고를 낸 적도 있었다. 몇 번인가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의 소식을 듣고 먼 길을 달려가기도 했지만 매번 다른 사람이었다. 그럴 때마다 경식의 마음은 조금씩 부서져 내렸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경식은 점점 지쳐갔고 원망은 그리움보다 짙어졌다. 왜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졌을까? 그렇게 쉽게 정리할 수 있는 사이였을까? 경식은 그 질문에 스스로 답을 내리지 못한 채 30의 나이로 아버지의 재본소를 물려받았다. 종이와 실 사이에 자신을 파묻고 다시는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살아왔다. 경식은 사진 속 윤서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30 중반의 그녀는 사진 속 27의 그녀와 눈매가 꼭 닮아 있었다. 경식은 문득 깨달았다. 오늘 재본소를 찾아온 지혜의 눈매가 낯설지 않았던 이유를. 그것은 30년 전 그가 사랑했던 여인의 눈매였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골목을 지나는 사람들의 발소리도 잦아들고 이따금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들려왔다. 경식은 서랍 속에서 또 다른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두 사람이 함께 놀이공원 벤치에 앉아 찍은 사진이었다. 윤서는 솜사탕을 손에 든 채 환하게 웃고 있었고 경식은 그 옆에서 어색하게 카메라를 향해 시선을 두고 있었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윤서가 솜사탕을 다 먹지 못하고 그의 손에 쥐어주며 장난스럽게 웃던 모습이었다. 그때는 그런 사소한 순간들이 영원히 계속될 줄로만 알았다. 경식은 봉투 속 사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윤서는 재본소 앞에 서서 수줍게 웃고 있었다. 그 뒤로 지금과 똑같은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경식은 문득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자신이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30해가 지났지만 그 순간의 온기만은 조금도 바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경식은 원고를 다시 펼쳤다. 이야기 속 여인이 감추고 있던 사정.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했다. 그것이 곧 윤서가 왜 떠났는지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았다. 원고 속 문장 하나하나가 마치 30년 전 그녀가 하지 못했던 말들을 대신 전해주는 것 같았다. 경식은 그 문장들을 천천히 한 글자씩 눈에 새기듯 읽어 내려갔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골목을 지나는 사람들의 발소리도 잦아들고 이따금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들려왔다. 낡은 형광등 아래 한 남자가 30년 만에 다시 마주한 진실을 향해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원고를 끝까지 읽어야만,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적혀 있을지 마주해야만, 비로소 30년 동안 멈춰 있던 자신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리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경식은 평소보다 일찍 재본소 문을 열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그는 작업대 위에 원고를 가지런히 펼쳐놓고 제본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하는 척하며 실은 원고의 문장 하나하나를 다시 읽어 내려갔다. 이야기는 이제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재본소 남자와 여인은 겨울마다 우연히 마주치며 조금씩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갔다. 여인은 자신의 사정을 끝내 털어놓지 못한 채 매번 언젠가는 다 말씀드릴게요 라는 말로 다음을 기약했다. 경식은 그 문장을 읽으며 가슴 한쪽이 저려왔다. 그것은 소설 속 인물의 대사였지만 동시에 30년 전 윤서가 그에게 실제로 했던 말이기도 했다. 경식은 돋보기를 꺼내 원고 위에 얹었다. 종이가 낡아 글씨가 번진 부분이 많았지만 그는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천천히 짚어 나갔다. 작업대 위에는 늘 사용하던 실과 바늘, 재단용 칼이 그대로 놓여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그의 손이 그것들을 향하지 않았다. 그는 재본사가 아니라 30년 전의 독자로 돌아가 원고를 읽고 있었다. 원고 속 남자 주인공은 놀랍게도 경식과 닮은 구석이 많았다. 말수가 적고 손끝이 야무지며 사람보다 종이를 대하는데 더 익숙한 남자. 여인이 남자에게 건네는 대사 하나하나가 마치 30년 전 윤서가 그에게 했던 말들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다. 경식은 몇 번이나 책장을 다시 앞으로 넘겨 자신이 잘못 읽은 것은 아닌지 확인하곤 했다. 경식은 원고, 여백에 적힌 작은 메모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윤서는 글을 쓰다가 떠오르는 생각을 여백에 짧게 적어두는 습관이 있었다. 한 페이지 구석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버지의 빚, 결국 내가 갚아야 하는 걸까? 그 사람에게까지 짐을 지울 순 없다. 경식의 손끝이 그 문장 위에서 멈췄다. 아버지의 빚. 순간 오래전 출판사 선배가 지나가듯 흘렸던 말이 떠올랐다. 윤서의 아버지 사업이 어렵다던 그 소문.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말이 이제 와서 무거운 의미로 다가왔다. 또 다른 페이지에는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다. 그가 나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나를 원망하며 사는 편이 낫다. 경식은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 읽었다. 원망하며 사는 편이 낫다니. 30년 동안 그는 정말로 그녀를 원망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그것이 그녀가 바라던 일이었다는 사실이 경식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을 원망하게 만들면서까지 지키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는 돋보기를 벗고 잠시 눈을 감았다. 30년 동안 그가 붙잡고 있던 원망이라는 감정이 실은 그녀가 그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리움보다 원망이 견디기 쉬웠을 테니까. 그녀는 그렇게라도 그가 자신을 조금 더 쉽게 잊을 수 있기를 바랐던 것인지도 몰랐다. 정오 무렵 지혜가 다시 재본소를 찾아왔다. 원고의 재본 방식에 대해 상의하고 싶다는 이유였지만 경식은 그녀의 얼굴에서 다른 목적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지혜는 어젯밤 잠을 설친 듯 눈 밑이 옅게 그늘져 있었고 손에는 낡은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다. 지혜는 조심스럽게 카운터 앞에 앉으며 물었다. 혹시 어머니를 알고 계셨나요? 어제부터 계속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경식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오래전에 잠깐 알던 사이였습니다. 지혜는 그 말에 무언가를 느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늘 겨울이 되면 우울해하셨어요. 이유를 여쭤봐도 말씀을 안 해주셨고요. 그런데 이 원고를 정리하다 보니 어머니가 젊은 시절에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름은 안 나오지만 재본소를 하는 사람이라고 여기저기 적혀 있더라고요. 경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원고를 바라보았다. 30년 전 그가 사랑했던 여인이 그를 떠난 뒤에도 겨울마다 그를 그리워하며 살았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뒤흔들었다.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셨나요? 경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혜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3달 전이에요. 오랫동안 편찮으셨거든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원고를 손에서 놓지 않으셨어요. 완성하고 싶어 하셨는데 결국 다 쓰지 못하고 가셨어요. 경식은 원고를 다시 내려다보았다. 마지막 장에 다다를수록 글씨는 점점 흔들리고 있었다. 병중에 쓰인 문장들이었다. 힘겹게 그러나 끝까지 놓지 않으려 애쓴 흔적이 종이 위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경식은 목이 메어왔다. 30년 동안 그녀를 원망하며 살아온 자신이 이제야 그녀가 짊어졌던 무게를 어렴풋이 짐작하기 시작했다. 지혜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경식에게 내밀었다. 이것도 어머니 유품이에요. 원고랑 같이 있던 건데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가져왔어요. 경식은 수첩을 조심스럽게 받아 펼쳤다. 날짜별로 짧은 일기가 적혀 있었다. 대부분은 지혜를 키우며 겪은 소소한 일상이었지만 간간이 낯익은 지명들이 눈에 띄었다. 그가 아버지의 재본소를 물려받아 일하던 그 골목의 이름이었다. 어느 해 겨울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도 그 골목을 지나쳤다. 간판 불빛이 켜져 있는 걸 보니 마음이 놓였다. 그가 잘 지내고 있다는 뜻이니까. 들어가서 얼굴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을 오늘도 눌러 참았다. 경식은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윤서는 떠난 뒤에도 이따금 이 골목을 찾아왔던 것이다. 문을 열고 들어오지 못한 채 그저 멀리서 불빛만 확인하고 돌아섰던 것이다. 경식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온 지난 세월이 새삼 아득하게 느껴졌다. 저는 이 골목 이름도 어머니가 왜 자꾸 이 근처를 지나셨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제 여기 와서 간판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낯이 익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어릴 때 겨울마다 어머니와 함께 이 근처 시장에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장을 보러 온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늘 이 골목 어귀에서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서 계시곤 했어요. 제가 왜 그러시냐고 여쭤보면
그냥 예쁜 간판이 있어서 본다고만 하셨죠. 그게 이 간판이었을 줄은 몰랐어요. 경식은 그녀에게 무엇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몰라 그저 수첩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쳐들었다. 경식은 지혜가 건넨 수첩을 다시 한번 천천히 넘겨보았다. 어느 페이지에는 짧은 그림도 하나 그려져 있었다. 서투른 솜씨로 그린 작은 재본소 건물이었다. 낡은 간판과 문 앞에 걸린 작은 종이, 그림까지 세세하게 담겨 있었다. 그 그림 옆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기억 속의 그 모습 그대로일까?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좋겠다. 경식은 그 그림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정말로 재본소는 3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은 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낡은 간판도, 문에 달린 작은 종도, 그리고 그 안에서 실과 바늘을 만지며 살아온 자신도 어쩌면 윤서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이따금 이 골목을 찾아와 멀리서나마 불빛을 확인하고 돌아섰던 것인지도 몰랐다. 지혜가 돌아간 뒤 경식은 원고에 남은 페이지들을 조심스럽게 넘겼다. 이야기는 이제 결말을 향해 가고 있었다. 여인이 마침내 진실을 고백하려는 순간에서 원고는 다시 한번 끊겨 있었다. 경식은 그 끊긴 자리를 손끝으로 어루만졌다. 마치 그 자리에서 윤서의 숨결이 아직 머물러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저녁이 되어 셔터를 내리려던 순간에도 경식의 손은 원고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몇 번이고 그 끊긴 문장을 다시 읽으며 그 뒤에 이어졌을 이야기를 홀로 상상해 보려 애썼다. 하지만 아무리 상상해도 그것은 진짜 결말이 될 수 없었다. 진짜 결말은 오직 윤서만이 알고 있는 것이었다. 지혜가 다녀간 뒤 경식은 그녀가 두고 간 수첩을 다시 펼쳤다. 형광등 불빛 아래 윤서의 손글씨는 뒤로 갈수록 점점 가늘어지고 흔들리고 있었다. 병이 깊어질수록 글씨가 무너져 내렸다는 뜻이었다. 경식은 그 흔들림 하나하나를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짚어가며 읽어 내려갔다. 마치 그 흔들리는 획을 따라가면 30년 전 놓쳐버린 그녀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가닿을 수 있을 것처럼 어느 페이지에 이르렀을 때 낯선 이름 하나가 그의 눈길을 붙잡았다. 오늘도 정 선생님이 오셨다. 손이 떨려 글씨를 못 쓰겠다고 하니 대신 받아 적어 주겠다고 하셨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다. 종이를 다루는 손끝이 참 다정하다. 정 선생님. 경식은 낯선 그 이름을 몇 번이고 소리내어 되뇌었다. 원고의 여백에도 수첩의 곳곳에도 같은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었다. 딸인 지혜조차 알지 못하는 인물이었다. 경식은 마른 침을 삼키며 수첩을 넘겨 그 이름이 등장하는 대목들을 하나씩 짚어 나갔다. 정 선생님은 손끝이 참 야무지시다. 종이를 다루는 솜씨가 옛날에 알던 그 사람을 닮았다. 그 사람도 이렇게 시를 꿰었었는데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경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종이를 다루는 솜씨가 옛날에 알던 그 사람을 닮았다니. 윤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낯선 이의 손끝에서 30년 전 경식의 흔적을 발견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이상한 일이었다. 경식은 손끝으로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짚었다. 마치 그 안에 숨은 실마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경식은 수첩의 뒷장을 넘겼다. 병원 이름과 요양시설의 이름이 적힌 페이지가 나왔다. 지명 옆에는 작은 동그라미가 여러 개 그려져 있었다. 방문한 날짜를 표시해 둔 것 같았다. 윤서가 정기적으로 오가던 곳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경식은 그 지명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30년 동안 멈춰 있던 시간 속에서 이제야 다시 걸음을 옮겨야 할 이유가 생긴 것 같았다. 수첩의 다른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도 있었다. 오늘은 손끝이 유난히 저렸다. 정 선생님이 내 손을 감싸 쥐고 대신 써주셨다. 그분의 손등에 난 작은 흉터를 보다가
문득 오래전 그 사람의 손도 저랬던 걸 떠올렸다. 종이를 자르다 베인 흉터였다. 사람은 떠나도 손끝의 습관은 어딘가에 남아 전해지는 걸까? 경식은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 골목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30년 전 이 골목을 오가던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둘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그중 어느 얼굴도 윤서만큼 선명하게 남아있지는 않았다. 그는 다시 수첩으로 눈을 돌렸다. 경식은 그 문장을 읽다가 자신의 왼손 검지에 남은 오래된 흉터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20대 시절 재단용 칼에 베인 자국이었다. 윤서는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얼굴을 하곤 했었다. 그런데 그녀는 30년이 지난 뒤에도 낯선 이의 손등에서 그 흉터의 그림자를 찾아내고 있었던 것이다. 경식은 가슴 한쪽이 뻐근하게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경식은 새벽이 밝아오도록 수첩과 원고를 번갈아 읽었다. 창밖으로 골목의 가로등이 하나둘 꺼져 갔다. 그는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이제 와서 이렇게까지 알고 싶어 하는 걸까? 30년 동안 애써 외면해온 마음이 아니었던가.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 그녀의 곁에 있었던 그 낯선 이름을 만나야만 원고의 끊긴 문장 너머에 있는 진짜 결말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경식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를 든 손끝에 스스로도 낯선 긴장이 묻어 있었다. 지혜 씨, 혹시 어머님이 다니시던 요양시설을 알고 계신가요? 지혜는 잠시 놀란 듯 말이 없다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알고 있어요. 마지막 몇 달을 그곳에서 지내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왜 그러세요? 경식은 수첩에 적힌 낯선 이름을 조심스럽게 꺼내 놓았다. 정 선생님이라는 분을 혹시 아시나요? 어머님 수첩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라서요. 지혜는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다.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종이접기나 손글씨 같은 걸 배우신다고 하셨던 게 생각나요. 손이 떨려서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꾸준히 다니셨거든요. 아마 거기서 알게 된 분이실지도 몰라요. 경식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30년 동안 미동도 없던 무언가가 다시 그를 앞으로 이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오래도록 앉아만 있던 나무 의자를 밀어넣고 창밖의 골목을 잠시 바라보았다. 이 골목을 벗어나 어딘가로 향하는 일이 그에게는 참으로 오랜만의 일이었다. 그는 낡은 외투를 걸치며 지혜에게 말했다. 제가 직접 찾아가 봐도 되겠습니까? 그 요양시설로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지혜의 목소리가 가늘게 흔들렸다. 저도 함께 가도 될까요? 저도 알고 싶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시간이 어땠는지, 제가 미처 몰랐던 어머니의 모습이 있었다면 저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경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의 마음을 헤아리며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오히려 지혜 씨가 함께 가주시면 저도 더 든든할 것 같습니다. 이 일은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니까요. 두 사람은 그렇게 다음 날 오후에 만나기로 약속을 정했다. 경식은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골목 안으로 비스듬히 스며들고 있었다. 오래된 셔터에 갈라진 틈 사이로 들어오는 빗줄기가 작업대 위 원고지를 가만히 비추었다. 경식은 문득 원고의 마지막 문장을 떠올렸다. 여인이 마침내 진실을 고백하려는 순간에서 끊겨있던 그 페이지. 어쩌면 그 끊긴 이야기의 진짜 결말은 원고 밖 어딘가 그가 아직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지도 몰랐다.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려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저마다의 걸음으로
저마다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들 중 누구도 오늘 아침 이 낡은 재본소 안에서 30년 묵은 사랑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경식은 그 사실이 문득 쓸쓸하면서도 동시에 묘하게 위로가 되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침묵과 사연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오랜 세월 이 재본소를 지키며 알게 되었으니까. 경식은 작업대 위에 가지런히 놓인 실과 바늘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30년 동안 종이를 꿰매며 살아온 손이었다. 이제 그 손으로 30년 동안 풀지 못했던 매듭 하나를 마저 풀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았다. 외투를 걸치기 전 경식은 서랍 속 낡은 봉투를 다시 꺼내 안주머니에 넣었다. 윤서의 젊은 시절 사진이 담긴 봉투였다. 혹시라도 정 선생이라는 이가 그녀를 알아볼 만한 무언가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는 거울 앞에 잠시 서서 낡은 셔츠의 옷깃을 매만졌다. 30년 동안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이렇게 매무새를 신경 쓴 적이 있었던가. 스스로도 낯설었다. 골목을 나서자 늦가을 바람이 제법 차갑게 뺨을 스쳤다. 은행나무 잎들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며 부서졌다. 경식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정심제본이라는 낡은 간판이 오후 햇살 아래 빛바랜 채 걸려 있었다. 저 간판 불빛을 윤서가 멀리서 몇 번이고 바라보았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려왔다. 그는 다시 발걸음을 돌려 지혜와 만나기로 한 버스 정류장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경식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낮게 깔린 구름 사이로 옅은 햇살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30년 전 그날 첫눈이 내리던 겨울 하늘과는 다른 하늘이었지만 어쩐지 그날의 기억이 자꾸만 겹쳐 떠올랐다. 그는 낡은 재단기 옆에 원고를 조심스럽게 갈무리에 두고 재본소의 문을 잠갔다. 문에 걸린 작은 종이 딸랑 흔들리는 소리를 뒤로하고 경식은 처음으로 30년 만에 스스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의 뒷모습 위로 늦가을 오후의 햇살이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골목 끝까지 걸어가는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그 방향만큼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지혜와 경식은 버스를 2번 갈아탄 끝에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자리한 요양시설에 도착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경식은 버스 안에서 내내 말이 없었다. 30년 만에 이렇게 먼 길을 나서는 것도 낯선 사람을 만나기 위해 마음을 졸이는 것도 오랜만의 일이었다. 회색 벽돌 건물은 오래되었지만 정갈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마당 한쪽에는 낙엽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다. 지혜는 이곳을 여러 번 와본 듯 익숙한 걸음으로 안내 데스크를 향해 걸어갔다. 저희 어머니가 계셨던 병실을 담당하셨던 분을 뵙고 싶어서요. 정 선생님이라는 분이신데. 안내를 맡은 직원은 잠시 서류를 뒤적이다가 밝은 얼굴로 대답했다. 아, 정준호 선생님 말씀이시군요. 저희 시설에서 봉사로 손글씨랑 종이공예 수업을 맡아주고 계세요. 마침 오늘 오후에 수업이 있는 시간이라 잠시 기다리시면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정준호. 경식은 그 이름 석자를 듣는 순간 무언가 낯익은 느낌의 걸음을 멈췄다.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같았지만 정확히 떠오르지는 않았다. 그는 애써 그 느낌을 밀어두며 지혜와 함께 로비 한쪽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30분쯤 지났을 무렵 복도 저편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소매를 걷어붙인 셔츠 차림에 손끝에는 옅게 물감과 풀 자국이 묻어 있었다. 남자는 두 사람을 향해 다가오다가 지혜를 알아보고는 반갑게 목례를 했다. 지혜 씨, 오랜만이에요. 어쩐 일로 다시 오셨어요? 지혜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넨 뒤 경식을 소개했다. 이분은
어머니가 남기신 원고를 제보내주고 계신 분이세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함께 왔어요. 정준호라는 남자는 경식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 순간 경식은 남자의 손끝을 무심코 바라보았다. 왼손 손등에 작게 남은 흉터가 눈에 들어왔다. 재단용 칼에 베인 듯한 낯익은 모양의 흉터였다. 경식의 가슴이 이상하게 술렁이기 시작했다. 실례지만 손을 다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흉터가 궁금해서요. 정준호는 조금 의아한 표정을 짓다가 이내 옅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 이거요. 아주 오래전에 종이 재단하다가 벤 자국이에요. 그때 저를 가르쳐 주시던 분이 계셨거든요. 실수해도 괜찮다고 손끝이 아파야 종이의 무게를 안다고 하셨던 분이었어요. 경식의 숨이 순간 멎었다. 그 말은 30년 넘게 그가 재본소를 찾아오는 이들에게 늘 해오던 말이었다. 손끝이 아파야 종이의 무게를 안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아 그가 다시 누군가에게 건네주었던 그 말이었다. 혹시 그분 성함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경식은 그 말을 들으며 남자의 눈빛에서 오래전 자신이 알던 소년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다. 세월이 흘렀어도 사람의 눈빛 어딘가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남아있는 법이었다. 정준호는 잠시 눈을 크게 뜨더니 경식의 얼굴을 새삼스럽게 바라보았다. 무언가 기억을 더듬는 듯한 표정이었다. 오경식 선생님이라고 골목 지하에서 작은 재본소를 하시던 분이었어요. 20해쯤 전 제가 갈 곳 없이 떠돌던 17살 때 그 골목에서 며칠을 웅크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분이 저를 안으로 들여서 따뜻한 국밥을 사주시고 재본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정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떨려왔다. 그리고 그는 경식의 얼굴을 다시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다가 놀란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설마 선생님이 그분이신가요? 경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지혜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얼굴이었다. 로비의 형광등 아래 30년과 20년이라는 서로 다른 세월이 한 사람의 손끝을 매개로 이렇게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경식의 기억 속에서 20해 전의 어느 밤이 천천히 되살아났다. 그해 겨울도 유난히 추웠다. 셔터를 내리려던 늦은 밤, 골목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마른 소년이 그의 눈에 들어왔었다. 얇은 점퍼 하나만 걸친 채 오들오들 떨고 있던 아이였다. 그날 밤 경식은 몇 번이고 그냥 지나칠까 망설였다. 낯선 일을 함부로 들이는 것이 조심스러운 시절이었다. 하지만 소년의 눈빛이 마음에 걸렸다. 두려움과 경계심 뒤에 숨겨진 어딘가 지쳐 보이는 눈빛이었다. 경식은 문득 그 눈빛에서 한때 갈 곳을 잃고 헤매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윤서를 잃고 방황하던 시절, 그도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던 적이 있었다. 경식은 그때 별다른 말 없이 그저 소년을 재본소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뜨거운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을 뿐이었다. 소년은 며칠을 그렇게 재본소 한 구석에서 지냈다. 경식은 이유를 캐묻지 않았다. 대신 소년에게 실 감는 법과 종이 재단하는 법을 하나씩 가르쳤다. 손끝이 야무진 아이였다. 처음에는 칼질이 서툴러 손을 베기 일쑤였지만 경식은 그때마다 이렇게 말해 주었다. 손끝이 아파야 종이의 무게를 아는 법이다. 그래야 나중에 어떤 종이를 만나도 함부로 다루지 않게 돼. 소년은 그 말을 유독 마음에 담아두는 눈치였다. 낮에는 함께 종이를 다루고 저녁이면 경식은 소년에게 간단한 밥상을 차려주었다. 소년은 말수가 적었지만 가끔 작업대 옆에 앉아 경식이 일하는 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보곤 했다. 어느 날 저녁 소년이 불쑥 물었다. 선생님은 왜 저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아무 사이도 아닌데. 경식은 잠시 손을 멈추고 대답했다. 이유 없이도 도울 수 있는 게 사람이야. 나도 예전에 누군가에게 그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 그 말을 하면서 경식의 머릿속에는 아버지가 낯선 이들의 원고를 정성껏 제본해 주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렇게 2달 남짓. 소녀는 제본소에서 지내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하지만 어느 봄날 아침, 소녀는 짧은 쪽지 한 장만 남기고 호련히 떠났다. 선생님,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저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 손끝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경식은 그 쪽지를 오랫동안 서랍 속에 간직해 두었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 존재를 서서히 잊고 지냈다. 설마 그 소년이 이렇게 자라 낯선 요양시설의 봉사자로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때 선생님이 저를 받아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다른 길로 갔을지도 몰라요. 그 이후로 여기저기를 떠돌다가 결국은 종이와 손끝으로 사람을 돕는 일을 하며 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요양원이나 복지관을 다니면서 어르신들께 손글씨랑 제본, 종이공예 같은 걸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정준호의 목소리에는 오래 눌러둔 감사와 그리움이 함께 묻어 있었다. 경식은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이 무심코 건넨 손길 하나가 이렇게 먼 세월을 돌아 다시 자신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정준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그때 선생님께 받은 그 국밥 한 그릇이 저에게는 세상이 완전히 차갑지만은 않다는 증거였어요. 그 온기 하나로 저는 다시 사람을 믿어볼 용기를 냈던 것 같습니다. 경식은 그 말에 목이 메어 잠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지혜는 2 사람의 대화를 조용히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럼 혹시 저희 어머니도 선생님께 배우신 건가요? 정준호는 지혜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경식은 그 순간 문득 이 모든 우연이 결코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이 20해 전 무심코 베푼 작은 온정이 20년이라는 시간을 돌아 다시 윤서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준 손길이 되어 있었다는 것.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실로 서로 이어져 있는 것인가 싶어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정준호는 2 사람을 향해 자리를 권하며 다시 입을 열었다. 네, 한윤서 어르신 말씀이시죠. 제가 이곳에서 만난 분들 중에서도 유독 마음이 많이 가는 분이셨어요. 잠시 앉아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경식은 정준호의 얼굴을 다시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20해 전 마르고 겁먹은 눈빛을 하고 있던 소년의 모습이 지금 눈앞에 담담하고 단단한 얼굴 위로 조금씩 겹쳐졌다. 세월이 사람을 이렇게도 바꾸어 놓는구나 싶어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3 사람은 로비를 지나 작은 프로그램실로 자리를 옮겼다. 창가에 놓인 나무 탁자 위에는 색색의 종이와 풀, 오래된 재봉틀처럼 생긴 작은 제본 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어르신들을 위한 손끝 재활 수업이 열리는 공간이라고 했다. 정준호는 2 사람에게 자리를 권한 뒤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한윤서 어르신은 처음 이곳에 오셨을 때부터 유독 말수가 적으셨어요. 그런데 손에서 원고지를 놓지 않으셨죠. 손이 떨려서 글씨가 자꾸 흐트러지는데도 어떻게든 스스로 써보려고 애쓰셨어요.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하면 처음엔 극구 사양하셨는데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겨우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경식은 그 말을 들으며 원고지 위에 남아있던 흔들리는 글씨들을 떠올렸다. 병중에도 끝까지 놓지 않으려 했던 그 흔적들이 이제야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다. 처음엔 왜 그렇게까지 힘든 일을 스스로 사서 하시나 싶었어요. 손이 떨려서 몇 글자 쓰는데도 한참이 걸리셨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어르신께는 그 글쓰기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평생 하지 못했던 말을 대신 전하는 유일한 통로였다는 거요. 경식은 그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종이 위에 문장을 새기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이토록 절박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제본소를 지키며 숱하게 보아왔지만 이번만큼 그 무게를 실감한 적은 없었다. 프로그램실 벽면에는 어르신들이 만든 작은 종이, 공예 작품들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었다. 서툰 솜씨로 접은 종이학과 삐뚤빼뚤한 글씨로 채워진 손바닥만 한 수제 노트들이었다. 정준호는 그중 한쪽 구석을 가리켰다. 저기 저 작은 수첩. 어르신이 처음 만드신 거예요. 손이 떨려서 실로 꿰매는 게 유독 힘드셨는데 몇 번을 다시 풀었다. 꿰매기를 반복하시면서도 끝까지 완성하셨어요. 다 만드신 뒤에 얼마나 뿌듯해 하시던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경식은 그 작은 수첩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삐뚤빼뚤하게 꿰매어진 실 자국 위로 낯익은 손끝의 습관이 보였다. 마침표를 유독 크게 찍는 버릇도 여전히 그대로였다. 어느 날부턴가 어르신이 제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셨어요. 젊은 시절에 좋아했던 사람 이야기를요.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어르신이 쓰고 계신 소설의 내용과 거의 같더라고요. 소설 속 남자 주인공이 실은 그분이 실제로 사랑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지혜는 그 말에 놀란 얼굴로 경식을 바라보았다. 경식은 애써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어르신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사람을 떠난 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였다. 처음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어르신 아버님의 사업이 크게 어려워지면서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찾아왔다고 하셨어요. 그 빚을 그 사람에게까지 나눠지게 할 수 없어서 차라리 모진 사람이 되어 떠나기로 결심하셨다고요. 경식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가 30년 동안 짐작만 해왔던 진실이 낯선 이의 입을 통해 비로소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경식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가 30년 동안 짐작만 해왔던 진실이 낯선 이의 입을 통해 비로소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손끝으로 눈가를 훔치며 애써 흐트러지지 않은 목소리를 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지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두 손을 꼭 맞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이 평생 알아온 어머니와는 또 다른 어머니의 모습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았다. 강인하고 담담해 보였던 어머니 안에 이렇게 오랜 세월 감추어 온 사랑과 죄책감이 있었다는 사실이 지혜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정준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다. 손이 더 이상 말을 듣지 않게 되었을 무렵부터는 제가 어르신이 부르시는 대로 대신 받아 적어드렸습니다. 마지막 몇 달은 특히 그랬어요. 어르신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저를 붙잡고 소설의 마지막 부분을 구술하셨어요. 자신의 손으로 끝맺지 못한 이야기를 누군가의 손을 빌려서라도 완성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정준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처음엔 그저 받아 적는 일이 힘드실 어르신을 돕는 봉사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이야기가 저에게도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완성되지 못한 채로 남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걸 어떻게든 매듭 짓고 싶어 하는 간절함, 그런 마음이 문장 하나하나에서 느껴졌거든요. 경식의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다. 그럼 혹시 그 마지막 부분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정준호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프로그램실 한쪽에 놓인 낡은 서랍장을 열었다. 그 안에서 색이 바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다.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도 제게 이 이야기를 마저 들려주셨습니다. 다음 날 다시 이어서 쓰자고 약속했는데 결국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날 밤 이후로 어르신은 의식을 잃으셨고 며칠 뒤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그날 받아 적은 내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지금까지 이렇게 간직만 하고 있었어요. 정준호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봉투 겉편에는 정준호의 반듯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겨울, 그 골목의 이름 마지막 장. 경식은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30년 동안 풀리지 않던 이야기의 결말이 지금 바로 눈앞에 놓여 있었다. 지혜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프로그램실 창밖으로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고 있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세 사람은 서로 다른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의 이야기 앞에서 같은 마음으로 서 있었다.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낡은 봉투를 가만히 내려다보기만 했다.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오후 햇살이 봉투 위로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 한참 만에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열어봐도 될까요? 정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어르신이 이 글을 완성해서 세상에 내놓고 싶어 하셨으니 지금이 그 순간인 것 같습니다. 다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받아 적으면서 저도 여러 번 눈물을 삼켰거든요. 경식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선뜻 열지 못하고 한참을 그렇게 손안에 쥐고만 있었다. 30년을 기다려온 답이었다. 동시에 그 답을 마주하는 순간 다시는 예전의 원망 속으로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경식은 눈을 감고 짧게 숨을 골랐다. 그리고 천천히 봉투에 접힌 부분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봉투 안에는 정준호의 정갈한 글씨로 채워진 원고지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글은 한윤서 어르신께서 구술하시고 정준호가 대신 받아 적었습니다. 이 원고가 언젠가 그 사람의 손에 닿기를 어르신께서 마지막까지 바라셨습니다. 경식은 그 문장을 읽으며 목이 메어왔다. 그는 원고지를 조심스럽게 다시 봉투 안에 넣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급하게 읽어 내려가기보다는 온전히 홀로 마주하고 싶은 마음이 앞섰다. 오늘은 이대로 가져가서 천천히 읽어봐도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의 무게를 제대로 마주하고 싶습니다. 정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혜 역시 조용히 동의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프로그램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어나가는 경식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걸음이기도 했다. 그날 밤 경식은 재본소로 돌아와 홀로 스탠드 불빛 아래 앉았다. 작업대 위에는 원본 원고와 정준호에게서 받아온 마지막 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경식은 한참을 그 두 다발의 종이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정준호의 반듯한 글씨로 채워진 원고지에는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다. 여인은 마침내 재본소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오랜 세월 감추어왔던 사정을 고백하기 위해서였다. 남자는 실을 꿰던 손을 멈추고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당신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아서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빚이 우리 두 사람 모두를 무너뜨릴까 두려웠습니다. 남자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30년 동안 쌓아온 원망이 순식간에 허물어지는 소리가 그의 가슴 속에서 들려왔다.
경식은 그 문장을 읽으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소설 속 남자의 자리에 자신의 30년이 그대로 겹쳐지고 있었다. 원고는 계속 이어졌다. 여인은 품 안에서 낡은 편지의 한 통을 꺼내 남자에게 내밀었다. 이 편지는 제가 떠나던 그날 밤 써두었던 것입니다. 붙이지 못하고 30년을 품고만 있었어요.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편지를 당신이 읽을 날이 온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이 마음을 알아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경식은 그 대목에서 잠시 읽기를 멈추었다. 편지라는 소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설 속 상상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다시 원고 뭉치를 뒤적여 혹시 그 편지가 실제로 함께 들어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았다. 하지만 어디에도 편지는 없었다. 아마도 그것은 윤서가 끝내 붙이지 못한 진짜 마음을 소설이라는 형식을 빌려서라도 전하고 싶었던 방식이었을 것이다. 경식은 그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가슴이 저려왔다. 그는 다음 문장으로 눈을 옮겼다. 남자는 오랜 침묵 끝에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당신을 원망하며 살아온 시간이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 원망조차 당신을 향한 마음이었으니까요. 여인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그렇게 30년의 시간을 사이에 두고도 여전히 서로를 향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겨울의 그 골목은 다시 두 사람을 이어주고 있었다. 원고는 거기서 잠시 끊겼다가 다시 다른 필체로 짧은 문장이 덧붙어 있었다. 경식은 그 필체가 정준호의 것임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마치 자신이 20해 전 가르쳤던 손끝의 습관이 그 글씨 안에도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 같았다. 정준호가 따로 적어둔 메모였다. 어르신께서는 이 장면을 다 말씀하신 뒤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소설이지만 소설이 아니야. 이렇게라도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싶었어. 내가 못다한 말을 이 이야기 속에서라도 전하고 싶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 원고가 언젠가 그 사람 손에 닿거든 전해주세요. 미안했다고, 그리고 고마웠다고, 그 사람 덕분에 내 인생에 그래도 따뜻한 겨울이 있었다고. 스탠드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원고지 위의 글씨들도 함께 일렁이는 것처럼 보였다. 경식은 문득 30년 전 함께 걷던 겨울 골목의 냄새가 코끝에 스치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마른 풀과 오래된 종이가 뒤섞인 이 제본소 특유의 냄새였다. 어쩌면 윤서도 그 냄새를 오래도록 그리워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다시 한번 가슴이 먹먹해졌다. 경식은 원고를 손에 쥔 채 오래도록 흐느껴 울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이제야 둑이 터진 듯 흘러내렸다. 원망도 그리움도 이해받지 못한 채 사겨야 했던 세월의 무게도 그 눈물 속에서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난 뒤 경식은 문득 자신이 이렇게 소리내어 울어본 것이 얼마 만인지 떠올려 보았다. 아버지의 장례식 이후로 그는 단 한 번도 이렇게 마음 놓고 운 적이 없었다. 슬픔을 드러내는 일이 스스로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처럼 늘 담담한 얼굴로 살아왔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그 오랜 버릇을 내려놓아도 괜찮을 것 같았다. 그는 원고를 가슴에 가만히 끌어안았다. 창밖으로는 늦가을 밤바람이 낡은 셔터를 가볍게 흔들고 지나갔다. 경식은 문득 고개를 들어 벽에 붙은 오래된 책 표지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이름 없는 사람들의 사연을 담아온 세월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연들 중 가장 오래 묵은 자신의 이야기가
비로소 마지막 장에 닿고 있었다. 경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벽 앞으로 걸어갔다. 그동안 제보내온 수백 권의 책 표지 사진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다. 그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손끝으로 훑으며 그 안에 담겼던 낯선 이들의 사연을 떠올려 보았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어머니의 육아일기, 평생을 함께한 부부의 이야기를 엮은 자서전, 이름 없는 노동자가 남긴 시집, 그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경식은 늘 타인의 삶을 조심스럽게 매만지는 손이었을 뿐, 정작 자신의 이야기는 완성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경식은 밤이 깊도록 원고를 손에서 놓지 못했다. 30년 동안 풀지 못했던 물음에 대한 답을 그는 마침내 손에 쥐고 있었다. 그는 문득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서랍 속 봉투에서 윤서의 젊은 시절 사진을 다시 꺼내 보았다. 사진 속 그녀는 재본소 앞에서 수줍게 웃고 있었다. 경식은 그 웃음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30년 동안 그는 그 웃음 뒤에 어떤 사정이 숨어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배신감과 원망만을 키워왔었다. 이제야 그 웃음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떠나는 순간까지도 그를 지키고 싶어 했다. 아버지의 빚이라는 무거운 짐을 사랑하는 사람에게까지 나누어 지우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 선택이 얼마나 외로운 것이었을지 경식은 이제야 조금씩 헤아릴 수 있었다. 자신을 원망하게 만들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마음.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경식은 원고를 작업대 위에 가지런히 내려놓고 낡은 나무 의자에 몸을 깊이 기댔다. 30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방 하나가 오늘 밤 비로소 열리고 있었다. 그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나지막이 혼잣말을 했다. 미안하다는 말을 이렇게 늦게 듣게 될 줄은 몰랐네. 나도 미안했어. 당신을 원망하기만 하고 이유를 헤아려 보려 하지 않았던 것이. 말을 마친 경식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이번의 눈물은 조금 전과는 다른 결이었다. 원망과 슬픔이 아니라 오랜 오해를 풀어낸 뒤에 찾아오는 홀가분함과 그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이튿날 아침 경식은 여느 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골목 안으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그는 작업대 위에 놓인 원고와 마지막 장을 나란히 정리하며 이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완성할지 골똘히 생각했다. 단순히 원고를 묶어 책으로 만드는 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30년 동안 두 사람 사이에 놓여있던 침묵을 온전한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하는 일이었다. 경식은 지혜와 정준호에게 다시 연락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책은 혼자만의 힘으로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윤서의 마지막 목소리를 받아 적어준 정준호의 손길과 어머니의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고 싶어 했던 지혜의 마음이 함께 모여야 비로소 온전한 한 권의 책이 될 것이었다. 경식은 전화기를 들며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이 온전히 앞을 향하고 있음을 느꼈다. 사흘 뒤 경식은 지혜의 안내를 받아 윤서가 잠들어 있는 상기슭의 작은 추모공원을 찾았다. 늦가을 오후 낙엽이 흩날리는 오솔길을 따라 오르는 동안 경식은 손에 작은 국화한 다발을 들고 있었다. 30년 만에 그녀를 찾아가는 길이었다. 오솔길 초입에서 지혜는 걸음을 멈추고 경식에게 말했다. 어머니는 이곳에 오시는 걸 참 좋아하셨어요. 정확히는 여기 오시기 전부터 이 상기슭의 조용함을 좋아하셨죠. 살아 계실 때 종종 여기 근처 벤치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시곤 했어요. 무슨 생각을 하시냐고 여쭤보면 그냥 웃기만 하셨고요. 경식은 그 말을 들으며 윤서가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무엇을 떠올렸을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아마도 30년 전 함께 걸었던 골목과 끝내 전하지 못한 마음들을 떠올렸을 것이다.
두 사람은 말없이 오솔길을 따라 걸음을 옮겼다. 낙엽 밟는 소리만이 고요한 산기슭에 나직이 울려 퍼졌다. 봉안당 안 작은 항아리 옆에는 윤서의 흑백 사진이 놓여 있었다. 젊은 시절의 앳된 얼굴이 아니라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노년의 얼굴이었다. 경식은 그 사진 앞에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지혜는 조용히 몇 걸음 뒤로 물러나 그가 홀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었다. 늦었지. 많이 늦었어. 바람이 잠시 잦아들고 봉안당 안은 고요함으로 가득 찼다. 경식은 사진 속 윤서의 눈매를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그 담담하고 조용한 눈빛이었다.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른 뒤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듯 입을 열었다. 당신이 왜 떠났는지 이제야 알았어. 30년 동안 나는 그 이유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원망만 하고 살았어. 미안해. 당신이 짊어진 무게를 헤아려 보지도 못하고 나 혼자 아픈 줄만 알았던 세월이었어. 경식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는 국화 다발을 사진 앞에 가만히 내려놓았다. 당신 딸이 참 잘 자랐더라. 당신을 꼭 닮았어. 눈매도 손끝도. 그 아이 덕분에 당신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을게. 당신이 그렇게 바라던 것처럼 온전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줄게. 경식은 잠시 말을 멈추고 사진 속 그녀의 눈을 오래도록 마주 보았다. 그리고 다시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고마웠어, 윤서 씨. 당신이 나를 사랑했던 그 방식이 비록 나를 아프게 했지만 결국은 가장 깊은 사랑이었다는 걸 이제는 알아. 당신 덕분에 나는 평생을 원망 속에서만 살지 않고 이렇게 다시 사랑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어. 경식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30년 동안 가슴에 눌러두었던 말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다. 원망도, 그리움도, 뒤늦은 이해와 미안함도 모두 그 짧은 순간 속에 담아냈다. 당신이 남긴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는 내가 얼마나 좁은 마음으로 당신을 판단했었는지 알게 됐어. 이유도 묻지 않고 그저 배신이라고만 여겼던 내가 부끄러워. 당신은 끝까지 나를 지키려고 애썼는데 나는 그 마음을 헤아려 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으니까. 경식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낮아졌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만큼은 또렷했다.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야. 늦었지만 그래도 당신의 진심을 이해하고 떠나보낼 수 있게 되어서 부디 그곳에서는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당신이 짊어졌던 짐은 이제 내가 대신 내려놓아 줄게. 말을 마친 그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 오랫동안 그의 안에서 멈춰있던 시계가 이제야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돌아오는 길,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셨나요? 경식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저물어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산기슭 아래로 펼쳐진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편해졌다기보다는 이제야 온전히 슬퍼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동안은 슬퍼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원망만 하던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슬퍼하나 싶어서. 그런데 이제는 알겠어요. 슬퍼하는 것과 원망하는 것은 다른 감정이었다는 걸요. 지혜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다. 어머니도 아마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셨을 거예요. 원망이 아니라 온전한 슬픔으로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요. 산을 내려오는 동안 경식의 머릿속에는 30년 전 그 겨울 저녁이 다시 떠올랐다. 첫눈이 소복하게 내리던 날, 찻집 창가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던 자신의 모습이었다. 주머니 속 작은 반지 상자를 만지작거리며 그는 그날 이렇게 말할 참이었다. 윤서 씨,
나랑 평생 이 골목을 함께 걸어줄래요. 하지만 그 말은 끝내 전해지지 못한 채 30년 동안 그의 가슴 속에 묻혀 있었다. 이제야 경식은 깨달았다. 그 말을 전하지 못한 것이 슬픈 일이지만 그녀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금은 그 슬픔의 결이 조금 달라져 있었다. 원망으로 얼룩졌던 그리움이 이제는 온전한 사랑의 기억으로 자리를 옮겨가고 있었다. 사람은 이렇게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그때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것인지도 몰랐다. 저도 어릴 때 어머니가 왜 그렇게 겨울마다 우울해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원래 그런 분인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어머니가 평생 혼자 짊어지고 사셨던 마음의 무게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지혜가 나지막이 말을 이었다. 경식은 그녀의 옆얼굴을 바라보며 30년 전 그녀의 어머니가 지었던 표정과 꼭 닮아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지혜 씨 어머니는 자신의 슬픔을 자식에게까지 물려주고 싶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이제라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으니 지혜 씨가 어머니를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 조각이 하나 더 생긴 셈이에요. 지혜는 그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상실과 이해를 나누며 천천히 산길을 걸어 내려왔다. 해질녘의 붉은 하늘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산 아래 마을에 다다랐을 무렵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경식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저녁 하늘을 가득 채운 노을을 바라보았다. 30년 전에도 이런 노을 지는 저녁이면 윤서와 함께 이 비슷한 골목을 걷곤 했었다. 그때는 그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미처 알지 못했다. 경식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지혜에게 말했다. 이 책을 지혜 씨와 정준호 선생과 함께 완성하고 싶습니다.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한 이야기예요. 세 사람의 손끝이 모여야 비로소 어머니께서 바라시던 온전한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지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오랜만에 옅은 안도의 빛이 어려 있었다.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경식을 바라보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어머니의 이야기를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요. 저 혼자였다면 아마 이 원고를 그저 서랍 속에 넣어두고 말았을 거예요. 경식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할 일입니다. 지혜 씨가 이 원고를 들고 재본소를 찾아와 주지 않았다면 저는 30년 동안 원망 속에 갇혀 살다가 그대로 생을 마쳤을 겁니다. 경식은 그녀의 옆에서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30년 만에 처음으로 어떤 무게가 아니라 어떤 다짐을 품고 골목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두 사람은 버스 정류장에 다다를 때까지 별다른 말 없이 나란히 걸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예전의 무거운 침묵과는 달랐다. 서로의 슬픔과 이해를 나눈 뒤에 찾아오는 오히려 편안한 침묵이었다. 경식은 문득 이 침묵이야말로 30년 동안 자신이 그리워했던 것의 진짜 이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말이 없어도 마음이 통하는 순간들, 그것이야말로 그가 윤서와 함께했던 시간 속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었다. 일주일 뒤 정심재본 안에는 오랜만에 세 사람이 함께 모였다. 경식과 지혜, 그리고 정준호였다. 작업대 위에는 윤서의 원본 원고와 정준호가 받아 적은 마지막 장이 나란히 펼쳐져 있었다. 창밖으로 초겨울의 첫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경식은 낡은 앞치마를 두르며 두 사람에게 재본의 첫 단계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30년 동안 수없이 해온 손놀림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하나하나의 동작에 각별한 마음을 담고 있었다. 원고를 책으로 묶는 일은
단순히 종이를 붙이는 일이 아닙니다. 흩어진 페이지 하나하나에 순서를 매기고 실로 꿰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주는 일이지요. 오늘 우리가 하려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서 씨가 쓰지 못한 마지막 부분과 원래의 원고를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주는 일이니까요. 정준호는 조심스럽게 원고를 정리하며 물었다. 이 페이지들을 어떤 순서로 엮어야 할까요? 어르신이 구술하신 부분은 원래 원고와 문체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경식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그 차이도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손으로 쓴 부분과 병중의 목소리로 전한 부분, 그 차이 자체가 이 이야기의 진짜 결이니까요. 억지로 다듬어서 매끄럽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다름이 읽는 이들에게 더 진실하게 다가갈 겁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 경식은 두 사람에게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30년 전 윤서와 함께 골목을 걷던 날 찍은 사진들과 그녀가 처음 재본소를 찾아와 실 감는 법을 신기하게 바라보던 시절의 낡은 메모들이 들어 있었다. 이 상자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3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열어보면 그리움을 견디지 못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제는 이 기억들도 함께 이 책 속에 녹여넣고 싶습니다. 정준호는 사진 속 젊은 시절의 두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 사진, 원고 뒤편에 부록처럼 함께 넣으면 어떨까요? 소설 속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 사진 한 장이 말없이 보여줄 것 같아요. 경식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30년 동안 감추어 온 사진 한 장을 이제는 세상에 내놓아도 괜찮을 것 같았다. 오히려 그 사진이야말로 이 이야기가 허구가 아니라 실제의 사랑이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세 사람은 그렇게 오후 내내 원고를 정리했다. 지혜는 어머니의 글씨를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스캔하며 훼손된 부분을 살펴 복원했다. 정준호는 자신이 받아 적은 마지막 장을 다시 옮겨 적으며 윤서가 남긴 표현들을 최대한 그대로 살리려 애썼다. 경식은 실과 바늘을 들고 오랜 세월 손에 익은 손놀림으로 종이를 하나씩 꿰매기 시작했다. 이 대목 기억나세요? 어르신이 이 부분을 말씀하실 때 유독 목소리가 밝아지셨어요. 정준호가 원고의 한 대목을 가리키며 말했다. 겨울 골목을 함께 걷는 장면이었다. 지혜도 그 대목을 함께 들여다보며 말을 보탰다. 저도 어머니가 이 부분을 쓰실 때 옆에서 본 기억이 나요.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무척 밝으셨거든요. 그때는 그냥 글이 잘 써지셔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보니 정말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고 계셨던 거네요. 경식은 그 문장을 다시 읽으며 옅게 미소 지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첫눈이 오던 날 함께 이 골목을 걸었었죠. 윤서는 눈을 손바닥으로 받으며 아이처럼 웃었어요. 그 웃음이 이 문장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네요. 경식은 잠시 손을 멈추고 그 기억을 조금 더 자세히 들려주었다. 그날 저는 사실 청혼할 생각이었습니다. 주머니에 작은 반지를 넣어두고 이 골목 끝 찻집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반지를 어디에도 꺼내지 못한 채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두고 살았어요. 정준호와 지혜는 숨을 죽이고 그 이야기를 들었다. 경식은 작업대 서랍을 열어 낡은 벨벳 상자 하나를 꺼내 보였다. 상자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은 작은 반지가 들어 있었다. 이 반지도 이 책과 함께 두려고 합니다. 못 전한 마음이지만 이렇게라도 함께 놓아두면 그녀도 알아줄 것 같아서요. 지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어머니가 이 소설을 쓰면서 아마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셨던 것 같아요.
슬픈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사랑했던 기억을 붙잡고 계셨던 거네요. 밤이 깊어질 무렵 마지막 페이지의 제본이 끝났다. 경식은 완성된 원고, 뭉치를 두 손으로 가지런히 정리한 뒤 표지를 씌우기 시작했다. 표지를 씌우는 작업은 유독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과정이었다. 경식은 천을 재단하고 풀을 바르고 다시 그 위에 판지를 덧대는 과정을 하나하나 지혜와 정준호에게 보여주며 설명했다. 표지는 책의 얼굴입니다. 안에 담긴 이야기가 아무리 소중해도 표지가 허술하면 그 마음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아요. 지혜와 정준호는 그 말을 새기듯 들으며 경식의 손끝을 따라 조심스럽게 천을 눌러 붙였다. 세 사람의 손이 함께 닿은 표지는 어느 한 사람의 솜씨만으로는 나올 수 없는 온기를 품고 있었다. 짙은 남색 천으로 감싼 표지 위에 그는 정성스럽게 제목을 새겨 넣었다. 겨울, 그 골목의 이름. 마지막으로 표지 안쪽에 경식은 작은 문장 하나를 손수 적어 넣었다. 이 책은 30년의 시간을 돌아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쓰지 못한 문장들은 사랑이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정준호와 지혜는 완성된 책을 조심스럽게 넘겨보며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종이와 실로 이루어진 그 얇은 책 한 권 안에는 한 여인의 30년 된 사랑과 미안함, 그리고 세 사람의 손끝이 함께 엮어 낸 마음이 담겨 있었다. 창밖으로 첫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30년 전 그날처럼 지혜는 완성된 책을 두 손으로 가만히 쓸어내리며 말했다. 이 책을 저 혼자만 간직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평생 감추어야 했던 마음이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이었다는 걸 다른 분들도 알게 되면 좋겠어요. 특히 저희 어머니 또래의 분들이요. 비슷한 시절을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에서 자신의 지난 사랑을 떠올리시지 않을까요? 정준호도 그 말에 동의했다. 저도 요양원에서 여러 어르신들을 뵈면서 느낀 게 있어요. 다들 마음속에 못다한 이야기 하나쯤은 품고 계시더라고요. 이 책이 그런 분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 볼 수 있는 작은 용기가 되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식은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며 완성된 책의 표지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30년 동안 혼자 짊어져온 이야기가 이제는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가닿을 수 있는 이야기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는 문득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이 작은 제본소가 단순히 종이를 묶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연을 세상에 내놓는 곳이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이 책 우리끼리만 간직하지 말고 필요한 곳에 나누어 봅시다. 지혜 씨 어머니도 아마 그걸 더 바라셨을 겁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요. 세 사람은 그렇게 완성된 책을 사이에 두고 오랫동안 함께 앉아 있었다. 창밖의 눈은 점점 굵어지고 있었다. 골목의 낡은 가로등 불빛 아래 눈송이들이 하늘하늘 떨어져 내렸다. 그 모습은 30년 전 두 사람이 함께 걸었던 그 겨울밤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정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조용히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선생님께 손끝을 베운 그 골목에서 이렇게 다시 선생님과 함께 책을 엮게 될 줄은 몰랐어요.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경식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내가 더 고맙지. 자네가 아니었다면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은 영영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거야. 세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감사의 인사를 나누며 완성된 책을 각자의 품에 소중히 안았다. 겨울이 깊어갈 무렵 경식은 완성된 책 3권을 조심스럽게 포장했다. 창밖으로는 그의 첫 한방눈이 소복하게 내리고 있었다. 한 권은 지혜에게, 한 권은 정준호에게,
그리고 마지막 한 권은 자신을 위해 남겨두었다. 표지를 넘기면 첫 장에 그가 손수 적어 넣은 짧은 헌사가 있었다. 이 책은 완성되지 못한 사랑이 아니라 완성되기까지 30년이 걸린 사랑입니다. 지혜는 책을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표지를 쓰다듬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책을 조금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가 어머니 한 분의 이야기로만 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경식은 잠시 생각하다가 골목 어귀에 자리한 작은 동네 도서관을 떠올렸다. 오래전부터 마을 어르신들이 즐겨 찾던 곳이었다. 그는 지혜와 정준호에게 제안했다. 이 책을 저 도서관에 기증하는 건 어떨까요? 어머님 성함은 밝히지 않더라도 이런 사랑이 있었다는 것만은 알려줄 수 있게요. 비슷한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지난 시간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혜와 정준호는 그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다. 세 사람은 함께 도서관을 찾아 사서에게 책을 건넸다. 사서는 낡은 원고를 정성스럽게 재본한 그 책을 조심스럽게 받아들며 감탄 어린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이런 손끝의 정성이 담긴 책은 요즘 좀처럼 보기 힘들죠. 마을 어르신들의 독서 모임 시간에 이 책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을 나서던 길, 지혜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경식에게 물었다. 선생님은 이제 어떻게 지내실 건가요? 이 책을 완성하고 나서요. 경식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옅게 웃으며 대답했다. 글쎄요. 30년 동안 저는 이 재본소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다시 사랑하지 않겠다는 다짐 하나로요. 그런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 다짐이 사실은 슬픔을 피하려는 방편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사연에 좀 더 마음을 열어두면서요. 지혜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도 비슷한 다짐을 하게 되었다고 조용히 말했다. 저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동안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원고를 통해 어머니의 진심을 알게 되면서 이제는 슬픔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어머니도 아마 제가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더 보고 싶어 하셨을 테니까요. 그로부터 한 달 뒤, 경식은 도서관으로부터 작은 소식을 전해 들었다. 마을 독서 모임에 참여한 어르신들 몇 분이 이 책을 읽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야기였다. 그중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했다. 나도 젊은 시절에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떠나보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책을 읽으니 그 사람도 나처럼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더군요. 사서는 그 소식을 전하며 독서 모임에서 있었던 또 다른 이야기도 함께 들려주었다. 어느 할머니 한 분은 책을 다 읽고 나서 오래도록 연락이 끊겼던 옛 친구에게 편지를 써보겠다고 하셨다는 것이었다. 이 나이에 무슨 편지냐 싶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 늦었다는 말이 핑계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할머니의 말을 전해 들으며 경식은 문득 가슴이 뭉클해졌다. 한 사람의 오래된 사랑 이야기가 이렇게 또 다른 누군가의 용기를 일깨우고 있었다. 경식은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윤서가 남긴 이야기가 자신들 세 사람의 마음을 넘어 비슷한 세월을 살아온 낯선 이들의 마음에까지 가닿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녀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미완성의 원고가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위로의 문장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사서는 얼마 뒤 경식에게 짧은 편지 한 통을 전해왔다. 독서 모임에 참여했던 한 어르신이 손수 써서 남긴 편지였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책을 읽고 며칠 밤을 뒤척였습니다. 저도 젊을 때 말하지 못하고 떠나보낸 사람이 있어서요.
이제는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식은 그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자신의 몫으로 남겨둔 책갈피 사이에 끼워 두었다. 정준호는 그 후로도 종종 재본소를 찾아왔다. 어느 날은 요양원에서 새로 만난 어르신의 사연을 들려주며 그분의 원고도 함께 제본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경식은 흔쾌히 승낙했다. 30년 동안 홀로 지켜온 이 작은 재본소가 이제는 이름 없는 이들의 사연을 세상에 내놓는 자리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정준호는 어느 날 경식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선생님께 배운 게 비단 제본 기술만은 아니었어요. 손끝이 아파야 종이의 무게를 안다는 그 말씀. 저는 그걸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으로 배웠거든요. 아픈 만큼 더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걸요. 경식은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이 무심코 건넨 가르침 하나가 이렇게 한 사람의 삶 전체를 이끄는 지침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새삼 마음이 뭉클해졌다. 지혜는 이따금 재본소에 들러 경식과 차 한 잔을 나누곤 했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흔적을 찾기 위한 방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자연스러운 인연으로 바뀌어 갔다. 경식에게 지혜는 이제 30년 전 잃어버렸던 시간의 한 조각을 대신 채워주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봄이 되자 경식은 재본소 한쪽 벽에 작은 공간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자신이 재본한 책들의 표지 사진 옆에 새로운 사진 한 장을 걸어 두기로 한 것이었다. 30년 전 윤서가 재본소 앞에서 수줍게 웃고 있던 그 사진이었다. 경식은 그 사진 아래에 작은 글귀를 적어 두었다. 완성되지 못한 이야기일수록 더 많은 사연을 품고 있다. 그것은 그가 오래전부터 마음에 새겨온 문장이었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조금 다르게 다가왔다. 완성되지 못한 이야기 안에는 슬픔만이 아니라 끝내 전하고 싶었던 사랑과 진심도 함께 담겨 있다는 것을 그는 이제 온전히 알게 되었다. 여름이 지나갈 무렵 정준호는 요양원에서 만난 또 다른 어르신의 사연을 들고 재본소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젊은 시절 헤어진 형제를 그리워하는 사연이었다. 경식은 그 원고를 받아들며 실과 바늘을 다시 손에 쥐었다. 그의 손끝은 여전히 두껍고 단단했지만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손길로 종이를 매만지고 있었다. 가을이 다시 돌아왔을 때 경식은 재본소 앞 골목에 서서 물든 은행잎을 바라보았다. 1년 전 이맘때 지혜가 낯선 원고, 뭉치를 안고 처음 이 문을 열고 들어왔던 날이 떠올랐다. 그날 이후로 그의 삶은 30년 동안 멈춰 있던 자리에서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원망으로 굳어있던 마음이 이해로, 그리움으로 얼어붙어 있던 시간이 다시 온기 있는 기억으로 바뀌어 있었다. 어느 눈 내리는 오후, 경식은 홀로 재본소에 앉아 자신의 몫으로 남겨둔 책을 다시 펼쳤다. 마지막 장, 정준호가 받아 적은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겨울의 그 골목은 다시 두 사람을 이어주고 있었다. 경식은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골목에는 정말로 눈이 내리고 있었다. 낡은 간판 위로, 가로등 불빛 아래로 눈송이들이 하늘하늘 떨어져 쌓여갔다. 경식은 문득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당신 말대로예요. 이 골목이 결국 우리를 다시 이어주었네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업대로 다가갔다. 새로운 손님이 맡기고 간 낡은 원고, 뭉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누군가의 못다한 이야기가 담긴 원고였다. 경식은 그 원고를 조심스럽게 펼치며 다시 실과 바늘을 집어들었다. 30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더 따뜻해진 마음으로 문에 걸린 작은 종이 딸랑 흔들리는 소리와 함께
겨울 오후에 햇살이 재본소 안으로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이름 없는 사람들의 사연이 오늘도 이 작은 지하 재본소에서 한 권의 책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경식은 새로 맡은 원고의 첫 장을 넘기며 낡은 간판 아래 오랫동안 지켜온 이 골목을 떠올렸다. 30년 전 사랑을 잃고 스스로를 가두었던 자리에서 이제는 다시 사람들의 사연을 세상에 내놓는 자리로. 겨울은 매년 다시 찾아오지만 이 골목에서 완성되는 이야기들은 저마다 다른 온기를 품은 채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실과 바늘로 삶을 꿰매는 법을 아는 한 남자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